중심으로 그 강의 제가 대중 강의하면 꼭 한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워낙 언론에서 뭐 폴리페서 이런 말들을 많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다른 말 할 게 아니라 그 루소의 사회계약론 얘기를 해서 답을 합니다. 루소가 뭐라고 그랬나 하면 나는 군주도 입법자도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글을 쓴다. 내 의견이 공적인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해도 나는 자유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공무에 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므로 거기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의무 역시 갖는다라는 말을 계약론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말 그 제가 루소 계약론을 옛날에 오래전에 읽었을 때부터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폴리페서라는 의미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또 정치적 발언을 하는 교수다, 뭐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그 주권자 국민으로서 정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한 정치는 제가 뭐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좀 사실 의사와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한 정치는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권자 국민은 한편으로는 표, 즉 유권자이죠. 유권자이자 또 한편으로는 납세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가 내는 세금을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가를 갖는, 즉 분배의 권력, 그것이 정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이 직접 세금, 간접 세금 내서 돈이 모이면 그 돈을 어디 쓸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표를 던졌을 때 그 표를 많이 받은 자가 그 세금의 분배권을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를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공무원, 즉 관료에 대한 행사권을 갖는다라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내가 낸 세금과 내가 뽑은 그 세금 어디 쓸 것인가,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사람도 인사죠. 인사 문제와 돈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뭐 정치적 발언이라고 한다면 하고 있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이런 발언을 들어서 제가 농반 뭐 진반으로 이제 대응도 하는 게, 사실 뭐 제가 속하고 있는 학교에서 국회의원 되신 분 많거든요. 또 장관 되신 분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또 폴리페서를 안 하세요. 그게 저 아주 이상하다. 실제 휴직을 하거나 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국회의원 하게 되면 4년입니다. 그러면 2번 휴직하면 8년입니다. 3번 휴직한 분도 계십니다. 그럼 12년간 강의를 안 하시고 교수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수이자 교수를 휴직하고 국회의원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근데 그 경우는 전혀 폴리페서라고 안 하고 왜 저한테 그러는지 항상 의아하다. 물론 뭐 그 이유는 짐작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사회계약론 얘기 하나 더 인용하자면, 이제 그 나라 일이 너하고 무슨 관심이 있냐, 너 공부나 해라, 이런 분이 또 계십니다, 저보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는 조금 하고 있는데, 루소가 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누가 나란 일에 관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이다. 이런 말을 사회계약론에 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 믿고 있고요. 뭐 세상이 특히 나란 일은 아까 말씀드린 저의 표와 저의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린다. 근데 제가 뭐 다른 그 공개석상에서나 등등에서 말했습니다만, 제가 뭐 전직을 국회의원으로 뭐 출마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제가 여러 그런 뭐 얘기도 받고 질문도 받습니다만, 그건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까지는 또 이제 귀여운 비판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친북 좌파다 해가지고, 친북 좌파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근래는 친북 대신에 종북으로 많이 바꿔서 불리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협회장님하고도 농반 진반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변호사이신 어떤 분이 지금 뭐 국가 관련 위원회도 계신 분이 친북 임명사전을 만드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물론 출간이 안 됐습니다. 친북 임명사전, 이분이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변호사 하시는 뭐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친북 임명사전을 친북 임명사전의 발간 계획을 얘기하시면서 리스트를 발표하셨어요. 근데 다행히 언론에 많이 안 났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도 계시고, 저도 그것도 넣으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참 씁쓸하다 해도 최근에 이제 종북 좌파, 친북 좌파 하게 되면 건당 한 300만 원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민사배상으로.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요즘에 뭐 그 아이 그 분유값을 그 할 나이는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송 안 했습니다만은 또 뭐 그 자체가 또 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 친북 좌파가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대중 강의할 때는 그 친북 좌파 맞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폴리페서 맞는 것처럼 단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고 앉아서 보기 때문에 친북 좌파라 이런 말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낙인 또는 정치적 낙인, 당연히 정치적 이유가 있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낙인을 찍기 때문에 그 낙인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대응하게 되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아예 농반 진반으로 받아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제가 이제 법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대학은 이제 82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법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여신상이 딕케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워낙 다 알고 기본 이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칼 들고 저울 들고 이건 워낙 익숙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옌스 여기 보면 사람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가이슐로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정의의 여신상 현대 딕케 상이라고 해서 전체 미술계나 법학계에서도 법학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발상 이상을 완전히 합니다. 이 보시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의의 여신이고 그 밑에 말라 비틀어진 어떤 사람이 외견상으로 봐서는 흑인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외견상으로 봐서는 이제 백인 여성으로 나이든 백인 여성이고 아주 살이 많이 찐 뭐 야유죠. 이게 이제 작품으로 만드는 바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딕케의 모습이 어떠한가에서 우리 항상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지만 점점 이런 느낌을 특히 대중들에게 특히 비법률가들에게 주고 있다. 보통의 시민들에게 뭐 유전무죄, 뭐 유권무죄 등등 이런 말이 오랫동안 지금 퍼져 있던 거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유전무죄란 말이 어떤 법률가가 어떤 법철학자가 변호사가 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질범이 했죠. 인질범이 인질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은 마지막 그 서울 시내에서 인질극 벌이다가 그 다음에 체포가 되기 전에 카메라 불러달라 그러고 거기서 말을 토로하고 사실 유전무죄란 말을 토로하고 그 다음에 사살되어 죽는데 그때부터 유전무죄를 그 인질범의 말을 통해서 퍼집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제 살인 강도범도 아니었고 여러 그 탈옥을 해가지고 탈옥을 해 도망가면서 됐는데 이유가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만은 사회보호법 때문에 이 사람이 상습 절도범이었죠. 상습 절도범이었는데 탈옥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절도해서 재해받는 건 좋은데 보호감호 처분 때문에 뭐 10년인가 정확한 기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감방 안에 있는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친동생인 천경환 씨라고 있습니다. 그 새마을운동중앙본부장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엄청난 액수의 뭐 사기 횡령 배임을 했는데 그 형량이 자기보다 낮았어요. 그래서 격분을 하고 탈옥을 합니다. 그 사건이 탈옥하다가 도망 추격하다가 가정집에 들어가서 집 사람을 이제 잡고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외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말을 하고 유전무죄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유전무죄란 말 자체가 나왔던 그 배경을 보더라도 그러하고 그 말이 지금까지 사라지고 있지 않다는 것도 역시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주 통렬한 야유입니다. 보시면 그걸 계급 투쟁적이다 볼 수 있고 좌파적이다 볼 수 있고 어떤 말을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미술가가 조각가 만든 이 상의 의미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 야유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이렇게 시쳇말로 하게 되면 설레발을 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제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시쳇말로 설레발을 치고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근래 한 몇 년 사이에 고소고발만 한 10건쯤 받은 것 같아요. 고소고발만. 그래가지고 주로 명예훼손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근데 물론 다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으면 다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통지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저는 맨 처음에는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가겠다. 그래서 이분이 막 뭐라고 그래서 그러면 검사한테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든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라. 그 사안이 아니라면 누구도 알고, 그분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 형사분도. 그래서 열 몇 건을 계속 그런 반복하고 그럼 제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서면을 대체했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이런 게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저보고 하여튼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또는 고발한 사람은 내가 조모를 범죄로 고발했다고 또 홍보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내 세금이 이런 데 쓰이고 있구나. 국가형벌권의 남용이 이제 끝까지 참 희한하다. 제가 뭐 이제 저를 싫어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이 경찰과 검찰이라는 사법권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이분들도 참 시간이 아까운 거더라고요. 나중에 결국 보면 담당 경찰도 담당 공안 검사 같은 경우도 답답한 겁니다. 처리는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그리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뭐 제 논문이 표절이라고 해서 서울대에 또 제소를 하고 서울대에서 저보고 또 서류 검토하라고 그래서 서류 내면 또 좀 뭐 혐의 없다라고 결정 나고 이런 일들이 근래 계속 반복됨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나 도대체. 전혀 없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가장 압권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고소고발 당했는 최고의 압권은 박근혜 대통령 시해 교사범으로 제가 고발이 됐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왜 됐나 하면 제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제가 지금 고정 칼럼으로 쓰고 있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걸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냐면 로마 시대 때 개선 장군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로마를 이제 그 마차를 타고 로마 시내를 돌면서 시민들이 환호를 하는데 그럼 난리가 나죠. 그 분위기는 영화에서 배너에서 보시면 그런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근데 로마 공화정에서는 반드시 그 개선 장군이 탄 마차 장군 바로 뒤에 노예를 세워둡니다. 노예가 이제 막 환호를 하고 개선 장군이 막 이렇게 할 때 바로 뒤에서 메멘토 모리, 뭐냐면 너도 죽는다. 너의 삶은 유한하다. 너는 죽는다를 계속 그 퍼레이드 전체 기간 동안 노예에게 그 임무를 줍니다. 그게 메멘토 모리고 그것이 나중에 중세 가톨릭 신부들에게는 아침 인사로 바뀝니다. 중세 신부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할 때 우리는 굿모닝 이런다면 신부님들이 우리 내일 죽습니다. 당신도 내일 죽습니다. 이걸 인사로 하게 되는 변형이 되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뭐 정책에 대한 비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자들이 이 말을 기억해야 된다 해서 메멘토 모리란 말을 그 칼럼에 썼거든요. 그때 바로 며칠 뒤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해 교사범이라고 고소가 들어왔어요. 살인 교사범입니다. 제가 드디어. 제가 이게 압권이었고 물론 뭐 당연히 처리야 제가 살인 교사로 체포 일단 형법적으로 교사가 되려면 정범의 의사가 있었잖아요. 뭐 여러분 형법 총론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종범은 이중의 고의라 그래가지고 정범의 고의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제가 고발까지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스쿨 수업 때 학생들이 조금 떠들면 제가 협박을 합니다. 너가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대통령 살인 교사범이야 놈들아 하면 그때 분위기를 조용히 시키려고 그 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정반대로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다시 이제 좀 이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70년대입니다. 뭐 70년대 때 보면 남성들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이런 머리가 전형적인 머리죠. 이 머리를 아니면 그래서 귀를 덮거나 뒷머리 그러니까 옆머리가 귀를 덮거나 뒷머리가 칼라를 덮으면 경찰관분들이 나와서 딱 꿇어앉혀 놓고 잘랐어요. 뭐 기억나실 겁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 20cm를 넘으면 경찰관이 자를 여기 딱 대고 직접 재보고 이게 넘으면 유치장에 데리고 왔어요.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대부분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실제 벌어졌고 그 당시 시민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아주 양순하게 이걸 다 받았습니다. 이런 제재를.
즉 국가 형벌권이 당신은 이게 그냥 이 경찰관 개인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의 기초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경범죄처벌법에 그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당시 시대 때 이 시민들은 아주 양순하게 이 제도를 이 범죄를 받아들였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시대가 끝났죠. 국가 형벌권이 나의 머리카락과 나의 치마 길이에 간섭한다는 것 용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이런 경찰관이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옛날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폐지된 법률이죠. 국가모독죄가 있었습니다. 즉 대통령 욕하면 감옥 가는 거죠. 지금 뭐 대통령은 진보는 뭐 보수 쪽을, 보수는 진보 쪽을 뭐 욕하고 야유하는 것들은 너무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뭐 일부러 이제 한자로 가져왔습니다만은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면 모욕 비방하게 되면 범죄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외신 기자 앞에서 당시 이제 우리나라 야당 정치인이 외신 기자 앞에서 정부를 욕했다고 바로 그냥 체포되고 수사받는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졌던 때가 있었다 것입니다. 이런 데가 사실 멀지 않았던 과거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더 보면 다 위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75년 긴급조치 9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에 대해서 뭐 겁내하고 이런 것들 아직도 기억도 생생한데 현재의 시각으로 조문을 보게 되면 아주 재밌습니다. 헌법의 부정반대 왜곡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을 개정 폐지를 주장 청원하면 범죄입니다.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얘기하게 되면 학생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유신이다 뭘 떠나서 조문 그 자체만으로 헌법 개정이나 헌법 폐지를 주장한 범죄란 거거든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헌법 개정 폐지를 얘기하는데 당시는 범죄였던 것이고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이 헌법 개정 또는 개폐를 범죄로 하는 이 조문을 비방하면 또 범죄입니다. 꼼짝 못하게 했던 법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헌으로 되지 않을 수 없던 거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통과했다. 국가 권력이 한편으로는 나의 복장, 치마 길이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입을 완전히 봉쇄했던 대표적인 조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수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뭐 제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사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제 술 마시고 놀다가 남북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당시는 이제 북쪽에 김일성, 남쪽에 박정희 이렇게가 최고 지도자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아들로서는 김정일, 박근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약간 술에 취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내가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방을 가지고 있다. 뭐냐? 두 사람을 사돈으로 만들자. 즉 김정은이 아니죠. 김일성과 박근혜를 결혼시키자. 당신 둘 다 청춘 남녀였던 거죠. 김정일과 결례했습니다. 김정일과 박근혜를 결혼시키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웃는 일이죠. 바로 다음날 끌려가가지고 중앙정보부 가서 정말 문자 그대로 막 신나게 맞고 거의 뭐 고문받고 난리가 난 사건이 있고 그 수사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스갯소리가 될 만한 그런 얘기를 당시에 그 말 했다고 해서 그냥 주워 맞은 거죠. 풍자와 야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사회였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우리 시민의 몸에 대해서 관여할 뿐만 아니라 말에 대해서 관여하고 머릿속을 감시하고 그 풍자와 야유까지 허용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사실 몇 년 안 된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우리나라 역사에 보게 되면 몇십 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서울대법대 안에 최종길 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최종길 교수님인데 당시 민법 교수님이셨고 독일 유학 갔다 오셨고 저는 직접 배우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최 교수님이 서울대법대 교수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문치사 당했던 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화되고 난 뒤에 이 홀을 세웠습니다. 민법 교수로서 그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독일에서 공부하셨는데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당시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갈라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유학생들이 호기심이 있어서 동베를린에 한번 갔다 온 겁니다. 쉽게 갔다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독일 사람들이 쉽게 갔다 오듯이 쉽게 한번 휙 갔다 왔다가
갔더니 약간 불안해지셨어요, 최 교수님께서. 근데 최 교수님의 친동생이 당시 중앙정보부 간부였어요. 당시에 동백림 사건, 동백림 사건, 간첩단 사건들이 막 터져서 최 교수께서 약간 불안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생한테, 야, 사실은 나도 그 독일에 공부할 때 베를린 그쪽 동베를린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갔다 왔다. 놀러 갔다 왔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동생이 중정 간부인 동생이 형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 가지고 안 그런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해결 소명서는 써야 되니까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같이 가서 중정에 들어가서 죽어서 나왔죠. 그래서 이 동생이 격분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다 모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있으면 당시 유신하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민주화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걸 다 공개하고 지금 다 명예회복 되시고 저희 학교에도 이 홀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뭐 우스갯소리로 아까 뭐 그런 막걸리 먹고 이런 뭐 그다음 또 반체제 인사 뭐 인혁당 사건 이런 거 외에도 제가 속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당시에 서울법대 교수라고 한다면 사회적 지위가 괜찮았을 것인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이런 사실 저는 뭐 야만적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생각합니다. 아까 물론 제가 이제 뭐 최 교수님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만 뭐 실력이나 덕성에 있어서 제가 뭐 한참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친북 좌파 이 정도 욕을 먹고 있고 고소고발장이 날라올 정도지 제가 제가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게 이제 민주화의 성과다 생각합니다. 그 과거 앞에서 봤던 사례에 비해서 우리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음은 분명히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는 끝이 났지만 전 표현의 자유가 점점 후퇴하고 있음을 전 느낍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잘 아시는 미네르바 사건입니다. 이 미네르바라는 요 사람인데요.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 시기인데 정부 경제 정책을 막 비판하고 나름대로 정부 경제 상황을 예견합니다. 근데 딱딱 들어맞았어요. 물론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정부 경제 정책을 매우 비판을 하니까 이게 정부가 부담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그 질의 토론 과정에서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두냐 하니까 수사가 이제 시작됐죠. 제목은 뭐냐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으로 이제 그 구속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이 조문 자체가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죠. 그래서 당연히 무죄가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다 무죄가 됩니다. 구속 수사 되었습니다만 전 이게 구속 수사 사건인가 자체가 매우 의문스러운데 이 자체가 위헌으로 됐다는 것 외에 이 허위의 내용을 실제 공소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 미네르바라는 친구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거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그 각 이제 금융 관련 기관에게 지침을 보냈다. 어떠한 지침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주장하기를 우리는 그런 내용의 지침을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 따라서 허위 사실이다라고 막 격분합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공문을 보낸 적이 없어요, 실제. 그 대신 뭘 했느냐, 정부가. 그 관련 기관에게 전화로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알렸는데 공문으로 알렸다고 허위 사실이라고 구속 수사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뭐 좀 판례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 현재 우리 판례로 당연히 무죄 날 사건입니다. 이게 행위 시점에 있어서 부분적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적 허위가 있음을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죄가 나죠. 지금 우리 대법원 판례도 확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가 됐습니다. 근데 구속 수사가 됐는데 아까 보시면 제가 잠깐만요. 제가 한 설명을 제가 종이 한 면이 더 있는 줄 알고 넘겼습니다만 이 미네르바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이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경제 대통령,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라고 막 칭찬까지 받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속 수사가 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상 털기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의 신상을 털어봤더니 박대성 씨라는 사람인데 대학교를 안 나왔다는 게 확인됩니다. 각종 언론에서
대학도 안 나온 자가 경제 정책을 얘기한다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안 나오면 경제 정책을 말을 못 합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대학 대졸자만 경제학과 나온 사람만 한국 경제를 논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비법률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게 무죄 판결 났고 위헌 다 결정 났지만 이 사람은 그 사이에 치를 수 있는 모든 곤욕을 다 치릅니다. 구속되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찍혔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적인 생활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몸무게가 거의 뭐 반쪽이 났더라고요. 감옥 갔다 나오니까.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이제 제가 소개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 지도 교수님한테 미국 지도 교수님한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절차로서의 형벌이라는 이론입니다. 절차로서의 형벌. 우리는 법률가적 사고는 뭐냐면 형벌 그러면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그다음에 재판 받아가지고 유죄 판결 땅땅 하면 형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죄 선고가 나면. 근데 절차로서의 형벌이라는 게 뭐냐면 구속 수사는 물론이고 불구속 수사를 하더라도 그 절차 그 자체가 사회적 의미의 형벌이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유죄 선고 나는 것은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 과정 자체를 통과하는 것, 즉 절차 또는 과정으로서 형벌이라는 개념이 하나 학문 분야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 무죄 판결 났습니다. 근거 조문 위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절차와 과정을 통과하면서 받을 수 있는 비법률적, 사회적 형벌을 다 받은 거죠. 이런 것들이 전 현재 우리 검찰의 전략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았던 제가 이제 저한테 각종 그 열 몇 개의 고소고발장이 날라온다는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무혐의 같은 경우 저만 하더라도 제가 법을 좀 공부를 했고 그런 명예훼손죄 등등을 수업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보고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지만 아유 또 하나 왔구나 참 하고 이제 던져버리고 마는데 보통 사람 경우 고발장이 하나 날라왔다 움찔하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전화가 왔다 출두해달라고 또 움찔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글 많이 쓰시는 단국대 의대 기생충 전공하시는 서민 교수님이 계십니다. 서민 외자신데 서민 교수님이라는 글을 서민이라고 치면 너무너무 재밌는 글을 많이 쓰십니다. 기생충 전문이신데 이분이 교수시고 기생충 쪽의 전문가시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아침 프로 저녁 프로 토크쇼에도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근래 몇 달간 절필을 했습니다. 근데 절필을 한 이유에 대해 쓰면서 왜 내가 그 사이에 글을 안 썼는가 자신의 블로그에 아주 재밌는 글을 많이 올리는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걸 용기 있게 나중에 밝혔었어요. 근래에 자기가 이제 글을 쓰는데 그 글 때문에 우리 사회도 특이한 분 하나 이제 계시는데 저에 대해서 이제 고소고발을 했던 분인데 변희재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민 교수를 또 고발을 해가지고 당신한테 막 한 겁니다. 막 고발장이 날라간 겁니다. 근데 서민 교수는 법학을 하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걸 받고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경찰관한테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영장 발부하세요 하고 안 나갔거든요. 영장 발부를 할 리가 없죠. 근데 서 교수님은 법을 모르시니까 경찰관이 오라고 그러니까 가셨대요. 경찰서에 혼자 가셔서 몇 시간 기다리고 수사 다 받고 도장 다 찍고 그게 너무 자기는 힘들었다. 얘기를 고백하십니다. 고백하셔서 그래가지고 첫째 자기도 위축이 되었고 그분이 애처가로 소문난 분이거든요. 방송에서 맨날 그 부인 자랑하시는 분인데 부인한테 엄청나게 혼났다는 겁니다. 당신이 왜 쓸데없이 변모를 야유하는 글 써가지고 이게 뭐한 짓이냐 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너무 혼이 나서 내가 절대 안 쓴다. 앞으로 글쓰기 쓴 당신한테 검열받고 하겠다.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몇 달간 글을 안 쓰셨어요, 진짜. 이게 이제 그 헌법에서 얘기하는 위축 효과죠. 법률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있습니다. 보통의 시민은 그게 하나 날라온 순간 위축 효과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까 서민 교수 예를 들었으면 서민 교수님만 하더라도 식자층이고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확히 활용하고 있다. 그 속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위축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뿌려졌던 그 포스터고요. 이 서울에서 뿌려졌고 이건 대구에서 이제 그려진 낙서입니다. 그래피티입니다. 파파 치킨이라 되어 있고 이건 이제 미친 정부 수배자 전단이죠.
대통령께서 이걸 보게 되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시면 이거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 얼굴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꽃을 여기에 꽂았다는 그 의미가 뭔지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또 힌트를 줬어요, 여기다가. 또 여기를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을 닭으로 이제 바꾸고 파파 치킨이니까 파파의 자식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또 금방 그림이 연결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풍자와 야유의 대표적인 건데 당사자로서 매우 기분이 나쁠 것 같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이죠. 공인 중에 공인인데 이거를 딱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수사가 들어갑니다. 수사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사가 들어갈까? 언론에 잘 나지도 않고 죄목이 뭔지가 나오지 않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갈 것 같은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무죄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제가 봐서도. 저는 정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한번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기소를 안 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 포스터 같은 경우는 그 공룡 동화백화점 같았는데 면세점 거기서 이제 뿌렸기 때문에 그 공중건조물 그러니까 주거침입으로 기소를 하고요. 요 경우는 요 물건을 훼손했다 그래서 손괴죄로 이제 지금 수사 기소를 합니다. 물론 법률적 시각으로 보게 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동화 면세점의 그 주거권자의 의사가 어떠했는지,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했는지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 경우도 요게 이제 요 기능 이게 지하철 그 환기구 그 툭 튀어나온 거 아시죠? 요 위는 환기구의 팬이 돌아가는 쪽인데 요 물건의 용도를 훼손했는지를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흥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근데 형식적으로는 손괴죄 또는 주거침입죄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예에 대한 죄죠, 사실은. 이걸 갖다가 이게 손괴죄라고 처벌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따져보게 되면. 근데 그 내용은 이 두 사람에 대한 사실 야유와 풍자의 문제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그런 이 정도를 범죄화하는 전략들까지 이루어진다. 과거 같으면 웃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을 건데 이게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저는 이제 뭐 농반 진반으로 얘기합니다. 북쪽에는 김정은이 최고 존엄으로 있고 남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 존엄으로 남조선 최고 존엄처럼 되고 있다. 과거에 대통령은 5년간 한시직으로 우리가 뽑은 사람이고 그에 대한 비판이 자유로웠던 적어도 이제 민주화되고 난 뒤는 근데 언제부턴가 아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메멘토 모리했다고 박근혜 대통령 시해교사법으로 제가 고발된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면 이게 뭔가의 제재가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형벌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뭐 성가시지만 당하고 있고 이 경우는 명예에 관한 죄는 아니지만 손괴죄나 주거침입죄로 툭툭 지체말로 겁을 준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상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시도, PD수첩 사건 뭐 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나왔죠. 일관되게. 뭐 민사 판결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은 사실관계 입증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형사 사건은 1, 2, 3 100%다 무죄가 난 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사 기소가 됐는데 광우병 문제 때문이었죠. 근데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없다 문제를 떠나서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부 허위 보도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보도 시점에서 일부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허위 보도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의심, 합리적 근거 이가 있다면 무죄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였는데 수사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임수빈 형사 2부장이 이거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다가 그 중앙지검 서울지검장하고 논란이 있어가지고 사표 내죠. 임수빈 부장이. 임수빈 부장은 사적으로는 1년 선배, 2년 선배시군요. 이분의 아드님은 이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긴 한데 이분이 이제 법률가고 이분이 뭐 좌빨검사도 아니고 사적으로 아시는 분 알겠습니다만 평생 공안검사만 하신 분이에요. 우리 요번에 임수빈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 게 그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후보로 올랐어요, 이분이. 올랐더니 갑자기 또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뭐 좌빨 검사라고 또 막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좀 저는 좌빨이라고 공격받으면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억울하진 않습니다. 아유, 뭐 그런 말도 하지. 나도 욕 좀 먹어야지. 이분은 인수위 부장은 정말 억울하신 분이에요. 평생 공항검사를 하시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노동 관련 관계법 위반자 이렇게 처벌하는 것이 업무였는데 이 하나로 이거는 무죄됩니다. 기소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바로 옷 벗게 되고 그 뒤부터 사회적 형벌이 지금까지 왔다. 그 특별감찰관으로 그 후보로 올라갔는데 또 뭐 좌빨이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최계일 중앙지검 1차장이 대신 기소를 하죠. 대신 기소를 하는데 1, 2, 3, 3 모두 무죄 판결이 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일단 당한 피의자 피고인들의 받았던 고통, 아까 과정 또는 절차로서 형벌을 받았고 심지어 이 검사 수사 기소가 안 된다, 사건이 안 된다고 말한 임 부장까지도 사실상의 형벌을 받은 셈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 표지입니다. 이 책을 냈더니 저희 학교에서 서울법대 법학총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수가 연구 작업을 해서 이렇게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시리즈로 내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시리즈 중에 하나 낸 거고요. 좀 표지가 좀 야합니다. 보통의 법학 서적은 줄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색깔만 바뀝니다. 빨간색 무슨 바뀌는데 그 줄 3개가 어디서 왔나 하면 우리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독일 특정 그 출판사의 표지 디자인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저는 이제 곽윤지 교수님 책이 대표적으로 시작된 거죠. 민법 총칙. 그럼 검은색, 무슨 빨간색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곽 교수님 지금 이제 연로하셔서 활동 못 하시는데 제가 대학원 조교할 때 이제 그게 독일 출판사에서 온 표지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색깔이 이 색깔을 왜 택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이유가. 보면 검은색은 약간 헷갈리긴 한데 물건이 검은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그 동양 철학을 적용하셨어요. 땅은 검은색, 돈은 주황색, 채권은 주황색, 황금색을 못 넣어서 주황색,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 2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민총 물건, 채권 등등 물건은 검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곽윤지 교수님께서는 줄은 그대로고 색깔은 본인의 철학이 반영되어서 이제 하셨다 그러고 지금은 연로하셔서 병원에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책이 이제 이어서 저희 학교에 있는 김재형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판사하시다가 민법 하시는 김재형 교수님이 곽윤직, 김재형 이렇게 해서 그 시리즈를 이어서 2인 공저로 이어서 쓰고 있고요. 아마 외람되지만 곽 교수님이 돌아가시면 아마 김재형 교수의 단독 저자로 이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두 김재형 교수가 담당해서 다 고치고 개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김재형 교수님이 이제 에피소드입니다만 이제 다 해서 내용을 가져가서 곽 교수님한테 가져가면 곽 교수님이 내용은 전혀 보지 않고 내용은 마음대로 하면서 근데 표지를 디자인을 김 교수님도 김 교수님 저보다 연배가 하나 미치시기 때문에 이 줄 끊는 거 말고 이런 거 비슷한 걸 한 12개를 가져갔답니다. 근데 곽 교수님이 다른 건 포기해도 디자인은 내가 포기를 못 한다. 절대 이 디자인, 이 3줄짜리는 반드시 내가. 그래서 교수님, 그럼 요즘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해도 그건 포기 못 한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설득했는데 포기가 안 되어서 지금도 곽윤지, 김재형 그 민법 시리즈든 줄 꺼진 그 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아니라서 자유롭게 했고요. 이 절제형법학이라는 제목은 제가 이제 형법을 공부하게 된 이후부터 갖고 있는 저의 일종의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자체의 절제가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2부작이고 지금 이제 2부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개입의 형법학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개입은 절제와 개입은 정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국가형벌권이 절제해야 되는 부분에 나서고 있고 개입해야 되는 부분에 안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그래서 이번 1부는
이 절제해야 마땅한데 절제하지 않고 남용되고 있는 쪽을 이렇게 쭉 잡아봤던 것이고, 이분은 더 개입해야 될 분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표지를 얘기하자면 절제는 좀 이렇게 냉정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청색을 했고요. 개입의 형법은 좀 뜨거워야 되니까 붉은색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이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색깔만 한번 바꿔봐서 개입의 형법학을 한 내년 정도 지금 이제 뭐 초고는 잡아뒀으니까요.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기를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시까지 제가 시간이 있는 거죠. 예. 요컨대 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형법의 입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 과잉 도덕화, 과잉 범죄와 과잉 형벌화 이것을 반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형법을 통해서 특정 도덕이나 사상을 강요하는 것,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 억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저의 사상의 요체인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본성이나 사회 변화를 외면한 채 과잉 도덕화된 형법은 그 자체로 억압이다. 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이란 것이 백화제방, 백가쟁명, 헌헌효효, 이게 이제 김구 선생의 말씀이시기도 한데 막 시끄럽게 떠든다는 얘기죠.를 막는 도구로 작동한다면 민주주의는 고사한다. 즉 한편으로는 도덕의 문제,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서 형법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개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시민의 영역으로, 도덕 문제 같은 경우 시민의 자율적 판단 능력으로, 또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는 헌법적 기본권의 영역으로 넘길 때가 됐다. 형법은 빠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학 공부를 할 때부터 배웠던 얘기입니다만 형법은 칼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형자 자체에 칼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른쪽에 칼이 들어있는 것이 칼을 쓰는 것이죠. 근데 그 칼을 의사의 메스처럼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사용돼야 하는데 망나니처럼 휘두르는 경향이 있다. 망나니가 휘두르면 겁이 납니다. 사람들이. 자기 목이 안 잘리더라도 망나니가 칼춤을 추고 뭐 물을 뿌리고 이 순간 겁이 나서 위축이 되는데 망나니 칼춤 같은 형법 집행, 형법 해석 등등이 엿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명백현존 법칙, 뭐 여러분들 헌법에서 다 아시는 얘기했습니다만 명백현존한 그런 위험이 있는 경우에 형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명백현존하지 않은 명백현존 위험이 없는 곳에서는 형법은 발을 빼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이제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만 존속살해죄 뭐 다들 그 형법 강론 하실 때 다 하셨을 건데 위헌 논쟁이 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존속살해범 같은 경우 실제 우리가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학적 분석 통계를 별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근데 존속살해범 실제 통계를 보니까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만든 통계를 보시면 상당수가 정신병이 있거나 또 상당수가 존속살해를 하기 전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장 쇼킹한 사건은 뭐냐 하면 아들이 엄마를 죽였는데 그 직전 사건이 더 중요합니다. 신문에는 엄마를 죽인 아들이라 고등학생이 죽였는데 그 직전에 엄마가 이 고등학생 아들이 성적이 10등, 전교 10등 떨어졌다고 골프채로 100대를 때렸습니다. 전교 점수 10등 떨어졌다고 골프채로 엄마가 아들을 골프채 때려보십시오. 짐작이 되시죠? 그 상황에서 격분해서 엄마를 죽였어요. 물론 엄마 죽이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의 관념은 존속살해의 폐륜적 존속살해범이 있지만 이 폐륜을 존속살해범이 아닌 그 피해자, 존속살해 피해자 역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법정형으로는 존속살해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태로 구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낙태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거 윤리의 문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죄는 사문화되어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죠. 1년에 뭐 통계를 보게 되면 한 10건 이하입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낙태가 이루어지는데 모자보호법상으로는 매우 엄격하게 금지해놓고 실제로는 전혀 쓰지 않는 죄다. 솔직하지 않은 대표적인 법과 현실의 괴리, 그 다음에 이중, 그러니까 일본 말로 하면 다떼마야하고 혼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곁하고 속이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논란이 커지니까 입법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인들만 하더라도 알아서 불법인 건 알지만 알아서 자기 몸을 관리하면서
이 낙태 문제를 정리하는데 가장 문제는 저는 미성년자입니다. 미혼모입니다. 학생, 미성년자, 이게 우리가 어른들의 눈 또는 식자층이나 나름대로 네트워크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밑인데 언론에 종종 뭐 고등학생, 중학생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놓다가 화장실에서 놓고 죽였다. 뭐 쓰레기 봉지에 버렸다가 납니다. 얘들이 왜 그랬는지를 우리는 관심도 없고 보통의 어른들의 반응은 뭐냐 하면 조그만 놈들이 말이야 뭐 시체말로 발랑 까져서 놀다가 애까지 죽여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만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덕적 비난을 가합니다. 그리고 처벌하려고 한다. 이게 참 문제다. 정말 솔직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이제 아이를 낳은 경우도 그러하고 병원에 가기도 힘드니까 일본 말로 야매라고 하죠. 돌팔이 의사한테 가서 몸을 상해서 영원히 이제 임신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 대피소가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거 보면 거기서 상처를 입고 다쳐서 중상을 입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제도는 다 그냥 도덕적 비난에 급급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그 군형법 얘기입니다. 뭐 우리 이제 군형법이 아닌 민간에서는 동성애가 범죄가 아닌 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뭐 물론 이제 민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게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형법상 범죄가 아닌 건 분명한데 군형법상 군인 간의 합의 동성애가 범죄가 됩니다. 물론 군인 내에서 성폭행, 합의가 없는 성폭력은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합의 동성애가 범죄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과거에는 개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근래 법이 바뀌어서 개간이란 말이 곤란해 이제 너무 좀 심하다 그래서 학문 성교로 바뀌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또 일으키냐 하면 당장은 이제 부합 평등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남성 군인이 휴가철에 나가서 자신의 여성 애인과 동침을 하고 돌아왔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감옥에 갑니까? 전혀 안 가죠. 그럼 감옥 갈 사람 수두룩 갑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 이 젊은 군인들이 휴가 나와서 연애를 했다.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동성애 남성 군인이 휴가철에 나가서 자신의 남성 애인과 동침을 하고 나온 게 확인되면 어떻게 확인되느냐? 연애 편지가 오기 때문입니다. 편지가 오면 검열이 되고 검열에서 확인이 되면 이 공개되면서 처벌이 됩니다. 처벌이 되고 기록에 남죠. 전과 조회를 하게 되면 학문성교 범죄자로 나오는 겁니다. 평생의 낙인으로 찍히고 사생활을 물론 그 다음에 영내에서 이성애자 남성 군인이 이성애자 남성이 여성 군인하고 영내에서 성교를 했다. 밝혀졌다. 감옥 안 갑니다. 징계 받습니다. 징계 받아야죠. 내무반에서 남녀가 우리가 쓴 이제 내무반인데 남녀 군인이 여기 성교를 하고 있는 게 발견되면 당연히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성 성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옥에 가서 전과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압도적 다수가 95%가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면 관심이 없거나 그냥 뭐 미친놈 취급하거나 변태 취급하거나 근데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게 되면 평등의 원칙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미국이나 뭐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걸 정리해서 징계의 문제로 처리합니다. 징계의 문제로. 근데 우리는 범죄의 문제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공적 사안에 대한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명시적으로 비범죄해야 된다 봅니다. 그 공적 공인 한편으로는 대상자, 그 다음에 사안의 성격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서 지금 물론 비범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기소가 막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법 개정안을 저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만은 애초에 공적 사안에 관한 공인대상 명예 관한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입법적으로 법률상으로 제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 발언인데요.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유풍자를 했습니다. 깍두기다, 개구리다, 뭐 여러 가지 당시 욕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통령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 욕하는 것으로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전 정파의 논리를 떠나서 전 공인대상 명예훼손에서 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 또는 정치인 등등은 욕을 먹고 야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최근에 또 공직선거만 되게 항상 선거만 끝나면 허위사실 공표죄, 그 다음에 후보자 비방죄가 선거만 끝나면 또 날립니다. 그리고 서로 뭐 옥신각신 하는데 이것도 좀 요번에 최근에 이제 여러 사건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합리적 의심을 해보는 것,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안도현 시인이 지난 대선 기간에 안도현 시인이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청와대 목록에서 사라졌다. 근데 이게 박근혜 후보 쪽에 간 것 같아라는 의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 서류를 보게 되면 청와대에 있었어요. 유신 시절까지 있었는데 인수인 게 그냥 없어졌어요. 실제 그게 어딘지 지금 아직도 모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 유무 글씨가 청와대에 있다가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수 사인에 박근혜 당시는 영애겠죠. 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심을 제기했는데 박 대통령은 내가 가져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서류만 보게 되면 의심이 있어서 의심을 제기하는데 그게 이제 기소되고 물론 국민참여협회에서 무죄 나고 항소심에서 다 무죄 났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 선거 시기 아까 평시는 물론이고 선거 시기에도 우리 비판과 검증을 제약하는 진보 보수 양쪽 모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시장 지금 전 시장이네 송영길 시장 같은 경우는 송영길 시장이 베트남 갔는데 베트남에서 성매매를 한 것 같아라고 이제 보수 쪽에서 비판을 하죠. 무슨 의심적 정황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치고 저는 선거란 게 현대사회의 선거란 게 뭔가 저는 전쟁의 현대화된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원시 시대에는 선거할 필요가 없죠. 그럼 죽이면 되죠. 뭐 죽여서 상대방의 인력, 재산 뺏어오면 되죠. 뭐. 근데 그걸 못 하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화의 분배권을 가지려고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전쟁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칼을 들이대죠. 진짜 칼을 못 들이대니까 검증의 칼을 들이대는데 검증의 칼을 들이대는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현대 민주주의 구조하에서는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통진당 사건 말이 많습니다만 이 통진당 사건 나와서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 기준이 과거보다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약간만 동조한다 그러면 다 처벌되는데 지금 국가보안법 7조 위반 같은 경우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고 그다음에 형량도 매우 떨어졌습니다. 7조 위반은 대부분 집행유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최근에 이제 이석기 그룹 같은 경우에 대한 위헌 문제, 헌법 위헌 정당 해산 문제와 별도로 제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김수영 시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 시인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인데 이 유작이 발견이 되는데 사모님께서 이게 60년대 발표한 시입니다. 근데 이거 발표하면 큰일 날까봐 꽁꽁 숨겨두고 있다가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 총리죠. 이러한 관리가 우겨대니 난 잠이 깰 수밖에. 이 여러 가지 그 중에 일부만 뽑았습니다. 지금도 김일성 만세 그러면 약간 우리 모두가 약간 좀 찝찝합니다. 위축이 됩니다. 근데 김수영 씨는 그냥 청청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당시에 60년대 이 시를 쓰신 거예요. 60년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논쟁을 하다 보게 되면 사상의 자유 좋다.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온 논쟁 맨 마지막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조 교수,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MBC 무슨 토론, KBS 토론 이런 데 나가서 반대편이 이제 저를 공격하신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김일성 만세라는 것을 들고 광화문 사거리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
바로 가장 마지막 질문입니다. 법리적으로 뭐 찬양 고무에 뭐 이런 문제를 다 거르고 나면 맨 마지막은 그것도 하란 말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지하철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만 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있습니다. 저 아주 불쾌해요, 제가 그 뭐 기독교가 불쾌한 그분의 행태가 불쾌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독교 신자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친구들도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보면 감동이 안 옵니다. 그 정도로 위치유지좀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이제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 민주주의의 전 체제의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 자신감이 있으면 이 정도까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턴가 자신감이 위축되니까 이걸 왜 그럴까? 이 정도를 한국 시민들이 감당을 못할까? 저는 충분히 감당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0.몇 프로 뭐 진짜 주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에 대해서 근데 내란, 외환, 간첩, 방화 하게 되면 형법상 처벌하면 되죠. 그런데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걸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 영어로 얘기하면 하드 케이스란 건데 가장 난감한 사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쟁점 아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미란다 판결하면 미란다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뭐 정치범도 아니고 양심수도 아닙니다.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우리 아주 나쁜 미란다에 대해서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미란다 판결이 나왔던 거죠. 하드 케이스인데 아주 점잖은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억울하게 당해서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다룬 게 아니라 하드 케이스, 가장 난감한 케이스에서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인권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주장하기 쉽지 않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전 적어도 이 김수영 시인의 아이디어가 지금 현대 우리 사회, 21세기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음란물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음란물 처벌이 정부가 체제가 흔들리면 음란물을 이렇게 치는데 이현세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가입니다. 이현세 씨가 천국의 신화라는 만화를 그렸는데 그걸로 수사받아가지고 몇 년간 집필도 못하고 그 작품 자체를 스톱합니다. 왜냐? 그 만화 안에 우리나라 고대사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고대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뭐냐? 환웅, 곰과 호랑이와 사람이 교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리면 그게 법률적 용어로 번역하면 수간이에요, 수간. 그러니까 이거 음란물이라고 해가지고 이현세를 부릅니다. 이현세가 만화가가 계속 검찰, 경찰에 불려다니다가 탈진이 돼가지고 모든 작품을 포기합니다. 그 나중에 최근에 재작년이군요. TV에서 이현세 특집을 했는데 마이크를 인터뷰할 때 그때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검사가 그렇게 할 짓이 없나. 이현세 만화가 왜 그게 음란물인지 도저히 이해가 저는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데요. 마무리 곧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수는 제가 같이 폴립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교수는 법률적으로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출마도 허용됩니다. 휴직해서 출마도 허용됩니다. 근데 교사는 완벽히 금지됩니다. 근데 OECD의 모든 나라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사가 수업할 때 정치 선동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인 거죠. 그럼 징계를 하면 됩니다. 애초에 원천 금지를 하는 것이죠. 근무 중인 때 그렇지 않은 때 근무지 바깥 등등등을 구별하지 않고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저 요약하자면 제가 우리나라 형법이 한국 형법이 이건 사실은 정권 문제와 관계없다. 그 이전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모두 법률이 제가 말씀드린 경향 관철되어 왔다. 시민의 도덕 윤리와 표현 사상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들이 형벌권의 속성인 것이고 정치의 진보 보수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이거는 진보 보수 관계없이 이걸 좀 통제하는 것들이 시민들의 숨쉴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